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동양연합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곁다리로 나왔던 만주의 이스라엘 보고 계획의 허와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게요. 자, 바로 이제 앞에 서문을 길게 안 하고 그냥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약간 한번 생각해 볼게. 1945년에 우리나라가 독립된 게 2차 세계대전이나 태평양 전쟁에서 연합국이 이겼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가 독립한 거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 우리나라의 해방을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공로보다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의 승리에 더 큰 공로를 돌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냥 민족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이건 상당한 오류인데, 비록 일본을 패망시켜 우리나라의 독립에 직접적인 타이밍을 가져다 준 것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의 승리이지만 일본의 패망이 곧 대한민국의 독립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이 망했으니 당연히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하겠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다른 모든 점령지와 식민지를 다 잃더라도 우리나라의 독립만은 길을 쓰고 막기 위해 패전 이후에도 온갖 로비를 했어요. 그 결과 샌프란시스코 강화협정에서 우리나라를 태평양 전쟁의 전승국에서 제외시키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우리나라를 계속하여 자신들의 식민지로 두는 것은 실패했는데, 그것은 바로 일제의 병탄을 당하기 전에 항일 의병전쟁, 그리고 강점당한 후에도 해방되는 날까지 줄기차게 이어진 항일 독립전쟁과 독립운동가들의 투쟁들이 연합국으로 하여금 한국은 일본의 영토가 아닌 독립하여 마땅한 별개의 국가이다 라는 것에 공감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일본이 패망하였으니 당연히 한국도 독립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께는 굉장히 딱한 사실인데, 연합국은 일본의 패망과 일본의 영토 구분은 별개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 일본이 점령했던 국가들은 당연히 일본의 정식 영토가 아니었기에 떼내버렸죠. 전쟁 전 일본의 영토에 대해서는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일본에 저항했는가 순응했는가에 따라 일본의 정당한 영토가 맞는지를 판단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비록 태평양 전쟁 전에 일본에 의해 병탄되었지만 전쟁이 끝나는 그날까지 일본에 맞서 독립투쟁이 줄을 이었어요. 그 결과 연합국은 한국은 해방될 가치가 있는 독립국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우리나라처럼 일본에 진작 강점당했던 류큐열도 일명 오키나와 제도의 경우에는 강점당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독립투쟁을 하고 투쟁을 벌여 일본에 맞서 싸운 적이 없었던 것을 근거로 저들은 일본의 영토이므로 독립시키지 않고 일본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무시무시한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독립운동 똑바로 안하고 일제 통치에 순응했다면 태평양 전쟁이 끝나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을 겁니다. 참으로 아찔한 순간이죠. 결국 당연히 세상에 당연하게 거저 주어진다는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연합군의 승리와 더불어 우리 항일 독립투사들의 격렬한 투쟁의 성과로서 해방과 독립을 거머쥐어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으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무려 2000년을 유랑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를 믿고 조국이 회복될 그날을 기다려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자기들이 해야 될 몫도 다 했던 거죠. 옛적 바빌론 유수 때처럼 자신들이 깃들어 있는 그 나라의 평안과 번영을 빌며 그곳에서 자손을 낳아 번성하며 자리를 잡고 안정된 삶을 꾸려나가려던 그런 유대인들의 가치관이 뿌리채 뽑혀나간 게 언제냐? 프랑스에서 벌어진 드레피스 사건입니다. 그나마 똘레랑스 정신이 있어가지고 유럽에서 가장 유대인에게 호의적이었고 개방적이었던 프랑스에서 무지막지한 반유대 여론이 일어났어요. 핍박을 당합니다. 마침내 유대인들은 좌절했어요. 이스라엘 고토를 실무적으로 회복하여 국가를 재건하자는 시오니즘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드레피스 사건으로 말씀드리자면 독일 대사관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편지와 필적이 비슷하다는 이유와 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려 모진 고초를 겪은 알프레드 드레피스 대위의 사건을 일컫습니다. 이 알프레드 드레피스 대위는 에밀 졸라와 클레망소, 피카르 중령 등 선구자들의 필살적인 변호와 외침으로 사면되었지만 프랑스 군부는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드레피스 대위를 무죄 사면한 게 아닙니다. 레종 도네르 훈장을 수여하고 소령으로 1계급 특진이라는 참 황당한 특전을 내려서 무마한 겁니다.
심지어 드레피스 대위의 복권에 힘썼던 클레망소와 피카르 중령이 훗날 프랑스 대통령과 프랑스 국방장관이 됐는데도 이런 군부의 방침을 뒤집지 못했던 게 대단한 거죠. 예. 이 프랑스 군부의 적폐가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도 뒤집지 못했던 거예요. 이 드레피스 대위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인정받은 것은 무려 1995년이었습니다. 예? 이런 한심한 국가와 군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드레피스 대위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옥살이로 병약해진 몸을 이끌고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어요. 파리 수비대의 포병 참모를 역임했고 베르댕 전투를 비롯한 프랑스군의 주요 전쟁에 거의 모두 참전하여 활약을 펼친 정말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드레피스 대위는 1935년에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손녀인 마들렌 레비가 아마 외손녀였나봐요. 1943년에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에 체포되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망하는 또 다른 비극을 겪었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이런 유대인들이 정말 고토를 회복할 마음과 뜻만 있고 별 여건이나 준비가 없었을 때에 혜성과 같이 등장한 스폰서가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유명한 뻘건 방패 로트실트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금융업의 신용 개념을 도입하여 신뢰와 정직으로 고객을 대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유럽 금융계를 좌지우지하던 거대한 실력자로 급부상한 로스차일드나 남작과 그의 가문은 이스라엘 고토를 회복하여 국가를 재건하자는 시오니즘 운동을 위해 가사를 탕진했습니다. 자신들이 모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던져 후원했어요. 이런 로스차일드 가문의 후원 위에 벤 구리온을 비롯한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들이 팔레스타인 현장에서 투쟁을 벌인 끝에 마침내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 무화과나무의 회복을 성취해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역사에 마냥은 없다지만 이러한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들의 필살적인 투쟁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스라엘 고토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영국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독립국을 아프리카의 우간다 땅을 내주어 그곳에 만들려 했던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썩 나쁘진 않았어. 우간다 땅이 굉장히 비옥하거든요. 심지어 굉장히 뜬금없지만 아시아 극동의 만주벌판에 이스라엘을 재건하려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 분연히 일어섰던 이스라엘 애국자들의 투쟁과 헌신이 오늘날 바로 그 땅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는 그 땅의 독립국 이스라엘을 우뚝 서게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만주나 우간다에 비해서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이 토질이 더 형편없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땅 찾은 뒤에 가서 정말 개같이 일해가지고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원래 지들 땅이었다고 내놓으라고 쳐들어간 게 그 팔레스타인 민족 아닙니까? 아라파트 뭐 이 새끼들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겠죠.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과 만주 땅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참으로 어떤 연관관계도 없는 뜬금없는 지역인데 대체 어떻게 만주에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했었나? 그런데 만주에 이스라엘을 건국하려 했던 것은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사실입니다. 비록 국제정세의 문제로 실패하긴 했지만 나름 성과도 거뒀어요. 이제부터 만주에 세워질 뻔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솔로몬 사후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남북조로 쪼개졌습니다. 북조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한 뒤 모두 끌려가 사라졌어요. 남조 유다도 140년 후에 바빌론에 멸망하여 끌려갑니다만 유다의 경우 그 70년 뒤에 페르시아에 의해 해방되어 돌아오는데 앞서 끌려간 북조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그 행방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이라 부르는 것도 유다 지파를 일컫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어떻게 됐을까? 구구한 추측만이 나돌던 중 1875년 앤 맥레오드라는 학자가 일본 고대사의 축도라는 책을 냈어요. 일본과 유대 문화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일본인들이 이스라엘 멸망 후 사라진 10개 지파들의 후손이 아닌가 하는 예측을 내놨죠. 여기서 1905년 일본 학자 사에키 요시로가 저서 우즈마사를 논하다 해서 또다시 일본과 유대인의 동조론, 조상이 같아 이걸 주장했습니다. 뭐 내선일체어 뭐요? 거기에서 교토 서쪽에 있는 우즈 마사지가 아니라 지라고 하는 게 무슨 사예요. 절. 그래서
뭐 본노사라 뭐 혼노지 그러잖아요. 이 사찰을 근거로 해서 우즈는 예수, 마사는 메시아, 절 경내에 있는 이사라이라는 우물은 이스라엘을 어머니로 한 것이라고 참으로 해맑은 헛소리를 짓거려서요. 예? 농담이 아니라 일본 유대인 후손설은 굉장히 오랫동안 전해져 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십자가를 지신 후 일본에 오셔서 전도하셨다는 설도 퍼져 있죠. 일본에는 자신들이 유대인의 후손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주장을 졸라 진지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2000년이나 유랑하면서 일본에 정착해서 자리 잡은 유대인이 없겠어요? 그 후손이 없으란 법도 없죠. 일본인들 중에 이스라엘 피 섞인 사람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이미 미나모토 요시츠네 징기스칸서를 비롯해서 타민족의 영웅이나 대단한 인물을 자신들의 동족인 양 포장하는 헛짓거리에 도가 트인 족속들이라서 자신들을 유대인 후손이라 주장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성도들만 해도 우리 민족이 에벨의 아들 욕단의 후손이라느니 단지파의 후손이라느니 하는 걸 믿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에? 여기까지만 해도 웃기시네 하고 접는 분위기였는데 1920년대에 들어 러시아 혁명을 거치면서 이 주장이 또다시 들불처럼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적백 내전의 와중에 백위군 측에서는 러시아 혁명을 유대인이 주축이 된 프리메이슨의 음모라고 생각했어요. 틀린 말도 아니지. 그런 내용을 담은 프로파간다를 뿌리며 홍보를 했는데 1920년에 일본은 러시아 백위군을 지원하기 위해 시베리아 출병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백위군을 통해 그런 내용들을 접했던 거예요. 유명한 시온 의정서를 비롯하여 그러한 유대인 관련 프로파간다를 접한 일본인들은 그냥 웃고 넘겼던 일본 유대인 후손설을 다시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이 일본인 목사 사카이 카츠토키였어요. 이 목사가 근데 그렇게 정상적인 목사는 아니었나 봐. 1914년 6월 7일 밤 가족들과 함께 산책하던 중 밤하늘에 보름달의 달무리가 십자가 모양으로 겹쳐 보이는 특이한 현상을 보게 되니 뭐 구해줘 시즌2여 뭐여. 이것을 보며 보름달은 일본, 십자가는 기독교, 아마겟돈이 멀지 않았고 일본 민족이 메시아의 재림과 천년왕국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 는 확신을 갖겠죠. 동방번개 일본 버전이야. 그러던 차에 1920년 적백내전 당시 외국 무관 접대 담당으로 일본의 시베리아 출병에 종군했습니다. 그곳에서 시온 의정서를 비롯한 백군의 반유대 프로파간다를 보고 일본과 유대인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다시금 깨달았대. 그러나 1923년, 24년 어간에 유대의 세계 정략운동, 유대 민족의 대음모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어요. 그 내용인즉슨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으로 유대 민족이 전 세계를 뒤흔든 뒤 그 후손인 일본이 세계에 군림한다는 참으로 해맑은 완소 개판타지 소설이었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신세계 질서 음모론에 환빠틱한 국수주의가 더해지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책들이 일본에서 또 히트를 쳤어. 유대인 붐이 또 일어난 겁니다. 사카이 목사는 사카이인지 사카신지 이 새끼는 이 자타칭 이스라엘 부문 전문가로 군림했습니다. 김정민처럼 반중 전문가 뭐 몽골 전문가 김정민처럼 말이야. 1928년에 일본 육군 참모본부의 부탁으로 시오니즘 운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 팔레스타인까지 갔다. 와, 성공한 덕후여. 이때 사카이 목사와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 바로 야스에 노리히로 대좌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죠. 이 야스에 노리히로 대좌는 시베리아 출병 당시 백위군의 프로파간다와 시온 의정서를 탐독했습니다. 1924년에 귀국한 뒤 시온 의정서를 번역해서 일본에 출간했죠. 그는 사카이 목사와 함께 팔레스타인을 둘러보고 그곳에서 유대인 독립을 위해 정착촌을 건설하고 아랍인들과 맞서던 유대인 지도자 벤 구리온 이스라엘 초대 수상입니다. 이 사람과 회담을 하며 유대인들의 탁월한 재능과 잠재력에 감명, 자신의 역량을 다해 유대인들을 돕고 필요하다면 이스라엘 독립국을 건설하는 데 후원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카이 목사는 똑같이 유대인들을 만나고 온 건데 사카이 목사는 유대인의 후손이 일본이 세계에 굴리면 이딴 생각해서 한 거고 이 야스의 노리로 대자는 내가 유대인들을 힘써 돕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온 거예요. 똑같은 곳에 갔다 왔는데 어찌 이렇게 다를까? 당시 상황을 보면 1933년 아돌프 히틀러의 집권 후 독일과 독일 점령지에서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극심해졌어요.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홀로코스트. 그걸 피해서 외국으로 이주하려는 유대인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1931년에 만주 사변을 일으켰어요. 괴뢰국인 만주국을 세운 뒤 만주 지역을 개척하기 위해 대규모 인구 및 자본을 필요로 했습니다. 필칭 말하잖아요. 만주는 동양의 서부였다고요. 오죽하면 만주 웨스턴이라고 하는 짝퉁 서부국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던 차에 유럽의 유대인들이 대거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일본 정부는 만주 지역의 유대인들을 이주시켜 만주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유대계 외국인, 특히 유대계 미국인들의 자본을 유치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거 계획입니다. 이름이 참 유치해. 보거 계획을 입안한 인물은 야스에 노리히로 대좌, 히구치 기이치로 장군, 이누즈카 고레시게 제독을 비롯해 닛산의 총수 아이카와 요시스케, 이들은 모두 일본 내에서 유대인 전문가로 평가받던 인물들이었어요. 이들은 그리고 만주와 중국 침략을 주도하던 관동군이 여기에 참여했어요. 이들은 하나같이 시온 의정서를 탐독했고 이러한 튼튼한 비밀 결사대와 정보망과 자금력을 갖춘 유대인들에게 만주국을 그들의 새로운 이스라엘로 제공한다면 일본에 있어 천군 만마와 같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보았는데 작전명 보거 역시 맛이 좋지만 맹독을 지났잖아. 보거가 위험한 계획이지만 성공하면 대박, 이런 의미였습니다. 후구 플랜. 보거가 이제 일본말로 후구예요, 발음이. 전범기와 다윗의 별이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거 계획이라는 명칭 자체가 그렇게 공식적인 거 아니었습니다. 이누즈카 고레시게 제독이 이제 연설에서 보거 드립을 쳤는데 이제 비공식적으로만 불렸어요. 보거 계획이라는 명칭이 정착된 게 미국의 랍비 마빈 토케어가 여기에 대한 연구서를 집필해서 보거 계획이라는 명칭을 붙이면서 정착된 겁니다. 그 이제 실제로 그 당대에는 보거 계획이라고 안 했지. 보거 계획의 요지는 유대인을 만주국으로 정착시켜 유대인의 자본을 만주국 건설에 사용하고 미국의 유대인들을 설득하여 일본에 대한 자본 투자를 유치하며 동시에 유대인들은 나치 독일에서 의한 홀로코스트를 면하고 만주국의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안자들은 유대인의 이주 및 투자 획득의 방법에 대해 많은 안들을 제시했고 그중 하나가 1939년 6월 유력한 유대인을 이용하여 미국 대통령 및 그 측근의 아시아 정책을 일본 제국에 유리한 쪽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라는 계획서입니다. 졸라 길어요. 예? 나중에 공식 제목은 유대 자본 도입에 관한 연구와 분석. 이거 유대 자본 나왔네. 이 계획서에 의하면 미국 정부와 유대 사회 양면의 환심을 사기 위해 미국으로 대표단을 파견하여 유대교와 일본 신토의 유사점을 미국의 랍비들에게 소개하고 유대인과 유대교를 일본인에게 소개하기 위해 랍비들을 일본으로 초빙하는 전면적 교류 및 미국의 신문 및 영화업계를 끌어들여 합작하는 방책 등 유럽으로부터 이주해 오는 유대인들은 만주와 상하이 일대에 정착지를 제공하는 거였어요. 1차적으로 유대인 이민 인구를 60만 명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인구 규모에 맞춘 학교, 병원 등 인프라를 정비하고 거류지의 면적에 대한 대비 자료도 작성하여 제시했습니다. 덧붙여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유대인들에게 문화 교육의 자치와 함께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거의 유대인 버전의 내선일체예요. 만주국에서는 이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원래 일본인, 중국인, 조선인, 만주인, 몽골인의 5족 협화에서 유대인을 더해서 6족 협화를 표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주국을 구성하는 6민족이 한국인, 중국인, 만주인, 일본인, 몽골인의 유대인 이렇게. 물론 일본 정부와 군부가 겉벌이 껍데기는 아니잖아요. 자치국가로 인정을 하겠지만 은밀하게 감시할 통제장치는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왜냐? 시온 의정서를 읽어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프리메슨지 할지처럼 지배권을 장악해서 일본을 그들의 신세계 질서 체제에 먹어버리는 거 아니여? 라고 심히 걱정을 한 겁니다. 웃긴 게 진짜 프리메이슨 신세계 질서 계획을 역여한 거지. 근데 일단은 이제 그건 나중 문제고 유대인들 일단은 믿어보자 했는데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도 있었어요. 그 1905년에 러일 전쟁 때 이거 제가 지난번에 한국 뉴월드화 공방전에서 한번 설명드렸을 것 같아요. 러일 전쟁 때 일본이 완전히 질질 쌌다고요. 러시아한테. 일본의 예산을 초과하는 17억 원의 전비와 일본의 징병 가능한 모든 전력을 뽑아낸 108만 9천 명의 병력 중 사상자가 70만 명이었습니다. 일본의 전체 함대가 258척인데 91척이 침몰당했어요. 나중에는 탄약을 만들 비용도 없었고 물자를 수송할 힘도 없었습니다.
학생들까지 징병했어요. 일선의 장병들도 러시아군에 맞서지 못해도 중대 단위로 투항하는 참담한 지경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는 일본군 25만 명이 투입된 최종 육상전인 봉천 전투에서 퇴각한 후에도 하얼빈과 사평 일대에 60만 대군을 집결시켜두고 일본군이 지치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본군은 봉천에서 7만 명의 전사자를 낸 후에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대대로 러시아군의 전략은 각각의 전투의 승패에 집착하지 않아요. 적당히 싸우다 뒤로 빠지고 적군을 최대한 끌어들인 후 적군의 보급이 후달리고 지치게 되면 대규모 공세로 반격하여 한방에 꺾어버리는 겁니다. 나폴레옹과의 전쟁과 히틀러와의 전쟁에서도 그랬어요. 러일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군은 요새화된 진지에서 적당히 일본군을 상대하다가 안되겠다 싶으면 철도를 타고 뒤로 빠져버려. 일본군은 코피 터져가며 얻어 터지다가 이제 막 좀 우세해졌다 싶으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예요. 멍하네요. 멍.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어디 갔지? 나 이래버려. 그래서 전투마다 러시아군이 후퇴함으로써 일본군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죽고 다친 사상자는 일본군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승리가 거듭될수록 일본군의 시체가 산을 이루었던 거죠. 군사적으로는 도저히 러시아군을 이길 가망이 없습니다. 하얼빈에 집결한 러시아군 60만 대군이 총공격을 가할 경우 일본의 역사는 러일 전쟁을 끝으로 마감입니다. 사바 세계와 안녕입니다. 일본은 필사적으로 러시아 내에 공산혁명 세력을 후원했던 거예요. 러시아 내에서 혁명운동이 벌어지고 밑에서 언급할 미국의 유대인 재벌들이 일본에 막대한 전비를 지원했고 도고 해야치로 제독이 스시마 해전에서 발트 함대를 전멸시키는 승리를 거두면서 요 트리플 악셀을 달성한 후에야 러시아는 전쟁을 지속하는 걸 포기하고 포츠머스 강화 협정에 나왔던 겁니다. 여기에서도 러시아는 우리는 전쟁을 끝내는 것이지 패한 게 아니다. 배상금 못져 시뱅아 이래버렸잖아. 일본은 막대한 전비를 쳐드리고도 전비 배상금을 10원도 못 받아서요. 재정 파산 사태 이러고 말았습니다. 일본이 무자비에게 조선을 착취한 이유가 바로 여기였죠.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멸망을 앞두고 있던 일본을 기사회생시킨 장본인이 바로 독일계 유대인 출신의 미국인 은행가 야곱 시프였습니다. 쿤 로브 상사를 운영하던 그는 전비의 40%를 부담하는 거액의 투자를 일본 정부에 제공했어요.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엄청난 공을 세웠습니다. 일본이 이 양반 때문에 목숨을 건졌죠. 이걸 기억하다 보니 자신은 일본이 유럽에서 박해받는 유대인들을 도와 만주의 이스라엘을 건설해준다 하면 그러한 유대인 재벌들이 속해 있는 프리메이슨은 반드시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프리메이슨의 존재까지는 알았을지 몰라도 최소한 유대 자본들이 자기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프리메이슨이든 아니든 떠나서 유대인 자본가들이 많긴 많습니다. 앞서 사카이 목사와 야스의 노리로 대자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고 온 후 작성한 보고서가 일본 외무성에게도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모든 대사관과 영사관들은 주재국의 유대인 동향을 외무성에 계속 보고할 것을 지시받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훈훈하게 쭉 갔으면 좋은데 세상 일이 그렇게 엿장소 만들어 안 돼요. 일본 정부와 군부가 이렇게 계획을 짜는 사이에 정작 현지에 있던 일본군들이 깽판 쳐버렸어요. 1931년에 만주 사변에 이어서 이제 32년에 하얼빈을 점령한 일본군 2사단이 당시 일본 육군의 야전 교범에까지 수록된 삼광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모조리 뺏고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태운다. 현지 야전 부대의 눈치 없는 방화와 살인과 약탈은 유대인들의 주요 기업체와 주택 건물들을 앗아가서 유대인 70%가 하얼빈을 떠나버릴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33년 8월 만주의 하얼빈에서 러시아 출신의 유대인 부호 요제프 카스페의 아들인 시몬 카스페가 납치되었고 이제 12월에 살해를 당했는데 일본인이 용의자로 체포됐지만 관동군은 이 용의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중국인 판사를 체포하고 일본인 판사에 의해 재심을 내려 징역 15년형이 선고되었으나 바로 그 다음 주에 특사로 풀려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이런 우습지도 않은 해프닝 때문에 더더욱 일본 군부에 대해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얼빈 거주 유대인들은 2년 후 대부분 상하이 일대로 이주해서 이 시몬 카스페 사건에 대해 입소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보거 계획은 여기에서 벽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보거 계획이 완전히 수립돼서 만주 현지에 훈령이 전달된 건 1934년의 일입니다. 하얼빈 현지의 일본군 부대들이 유대인들에 대해 깽판을 친 것은 이 계획이 아직 전달되기 전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상황이 안정되고 다시 돌아와 일본에 대한 신뢰를 쌓기 시작한 것은 1934년 야스의 노리히로 대자가 파견돼서 유대인들에 대한 편의를 봐주고 현지 부대 행패를 처단하며 각종 문제들을 적극 해결해 주면서부터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완전히 무마된 거는 1937년 이 야스의 놀이로 대자가 하얼빈에서 이제 현지 유대인 지도자인 아브라함 카우프만 등과 회담을 하고 불공정한 재판에 대해 공식 사죄를 했습니다. 12월 26일에는 1회 극동 유대인 대회가 요제프 카스페 소유의 모데른 호텔에서 열려 여기에도 야스의 놀이로 대자와 히구치 기이치로 장군이 파견되었습니다. 히구치 장군, 제가 지난편에 말씀드렸죠. 이 연설이 유대인들에게 격한 감동을 줬습니다. 유대인들을 지지하고 일본의 홀로코스트를 독일의 홀로코스트를 격렬하게 비판한 연설이 유대인들에게 열렬한 갈채를 받는 동시에 독일 외무장관 요하임 폰 리벤트로프의 항의를 받기도 했어요. 도조 히데키가 이제 히구치 장군을 옹호하는 바람에 일은 잘 마무리됐죠. 이듬해 1938년 1월 관동군은 유대민족 시책 요령을 책정하여 세계 각지의 유대인을 포용 통합한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2회, 3회 극동 유대인 대회가 열리고 일본 정부에서도 독일과의 동맹이 돈독해지고 치고 있음에도 유대인의 경제력과 세계적 결속을 믿고 도박을 걸어보겠다 심산이었어요. 이렇게 발표된 유대인 대책 요강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배척 안 하는 것만 해도 어디야 진짜. 참 속보이는 소리긴 한데 3번이 일본이 독일의 동맹국이라는 입장에서 저것도 대단한 겁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1939년 5월에는 아브라함 카우프만이 일본 정부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했어. 일본 내각의 융숭한 환대를 받았고 외국인으로서는 거의 없고 일본인도 받기 힘든 제국 훈장을 수여받아왔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삐크에 올랐죠. 일본이 상해 사변으로 점령한 상하이에는 부동산 갑부 사이러스 사손 양행의 사장인 빅터 사손을 비롯한 유력한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상하이 금융거래소 주석을 비롯해 99명의 회원 중 3분의 1 이상이 유대인들이었죠. 호박이 넝쿨째 들어왔습니다. 마침내 1939년 그 해에 일본, 중국 유대인이 공동으로 출자한 태평양 무역공사가 설립됐고 앞서 말씀드린 유대 자본 도입에 관한 연구와 분석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작성된 거였어요. 분위기가 아주 훈훈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건은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단지 고민하는 것은 그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얼빈을 중심으로 세울지 상하이를 중심으로 세울지 그거밖에 안 남았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럴 때 유대인끼리라도 서로 좀 통합이 돼야지. 1939년에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지원 분산을 염려한 상하이의 유대인들이 상하이로 유대 난민들이 추가 유입되는 걸 막아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일본 당국에 올려버렸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측근이자 세계 유대인 회의 의장인 스티븐 사무엘 와이즈는 극동 유대인 회의 의장인 아브라함 카우프만의 건의를 무시하고 일본에 대한 협력은 매국행위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놔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1940년에는 재미 유대인 유력자와 연주로 있는 MIT 출신의 재미 파견 직원인 타무라 히카루가 와이즈를 만나 보거 계획에 대해 설명했지만 또다시 씹혔어. 소련이 독일과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여 유럽의 유대인이 소련을 거쳐 일본으로 이송되는 계획도 애로사항이 꼽히게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독일의 폴란드 침공이 이어지자 폴란드 유대인들이 일부 리투아니아로 피했지만 소련에 의해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이 모조리 또 점령당해버리자 탈출로는 또 차단됐죠. 이어서 독일과 일본이 3국 방공협정에 이어서 3국 군사동맹 독일, 일본, 이탈리아 추축국들입니다. 이른바 도조 히데키가 야스의 놀이로 대저를 해임시키고 예편시켜버려요. 그해 12월에 개최 예정이던 1940년 12월에 개최 예정이던 4회 극동 유대인 대회를 중지시킴으로써 보거 계획은 파멸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941년에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되니까 미국의 유대 자본을 도입한다는 계획이 아예 원천 무효가 되어버렸죠. 일본은 더 이상 유대인들을 잘 대해줄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1941년 8월 고베에 있던 유대인들을 상하이에 재배치했죠. 1942년엔 앞서 발표한 유대인 대책 요강을 무효로 했습니다. 게슈타포 아시아 지구 사령관 요제프 마이징거가 상하이로 파견됐어요. 일본 정부에게 유대인 처리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폐선박에 유대인들 실어버리는데 동중국해에서 수장시켜버린다. 이거 무슨 태조 이성계가 고려 왕실을 죽이는 방법인데 소금광산에서 강제노동에 종사시킨다. 양쯔강 하구에 수용소를 건설하고 유대인들을 생체 시험 대상으로 씁니다.
그러나 일본 외무상 마츠오카 요스케 이 사람은 이제 제가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스기하라 지훈의 영사의 그런 직권 남용으로 무단 발급한 비자를 사후 승인해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안을 쌩 깠어요. 상하이의 유대인들을 그냥 게토에다 거주시키고 나오는 것만 금지시키는 그 선에서 그냥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상하이 게토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게토에 이제 고립된 유대인들은 전쟁이 끝나는 1945년 8월까지 넉넉지 않은 삶으로 고초를 겪었어요. 하지만 일본은 나치 독일처럼 유대인에 대한 의도적인 학살과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주의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보거 계획은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수천 수만 명의 유대인의 목숨을 구해내는 성과를 올렸죠. 짠, 보거 계획이 실행되었을 경우 건설되었을 만주의 이스라엘입니다. 중국 흑룡강성 북단이에요. 신문에 보도된 극동 유대 자치공화국 관련 기사입니다. 극동 유태 자치공화국 건설 계획이 구체화되었다. 흑룡강 지방의 유태공화국 계획. 만주의 흑룡강 일대에 세워질 유대공화국 계획이 실린 신문이죠. 비록 그들의 시작은 좀 꼬롬했어요. 신세계 질서 음모론을 역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더불어 일본 자신들이 실수로 유대인과 조상이 같을지도 모른다는 허황된 착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유대인을 외면하고 내쫓으려 들고 유대인의 국가 수립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모두가 무관심할 때 오로지 일본만이 그들을 돕기 위해 손을 내밀었던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실패했지만 수천, 수만, 수십만의 이스라엘을 구해냈어요. 더군다나 이 계획에 참여한 인사들이 미쳐 돌아가던 일본 군부의 몇 안 되는 양심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계획의 성패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때의 공로를 기억해 두셔서 일본의 죗값은 패전으로 치르게 하시되 멸망하지는 않도록 숨을 붙여두셨으며 더불어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확히 지정하신 바로 그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짚어두신 예화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만에 이루신 바로 그 예언의 성취를 오늘날 자주 독립국가로 바로 선 이스라엘 공화국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을 축복한 국가와 민족들은 번성하였고 이스라엘을 저주한 국가와 민족들은 파멸을 맞은 것처럼 1000만 번 갈아 마셔줘도 시원찮을 일본과 그 민족은 그 한순간 이스라엘을 위해 내밀었던 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유지했고 심지어 지상 재림의 날까지 국채와 주권을 유지하며 동양연합의 일원으로 적그리스도의 단일 세계정부에 대항하는 한 축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성도들 또한 누구의 편에 서서 누구를 위해 축복해야 할지 이제는 마음을 굳혀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평생 까임 방지권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다음 시간은 동양연합의 근원 아시아주의의 허와실이 이어지겠습니다.